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을 하고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재혼, 요즘에는 참 흔한 일이기는 하죠.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에 따라 당연히 재혼도 많이 하고요. 하지만 전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한 번 결혼해 봤으면 됐지. 무슨 부귀영화를 또 누리겠다고 재혼을 하나 싶었죠. 그냥 혼자 살아도 충분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제가 재혼은 물론이거니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렇게 많이 겪게 될 줄이야. 삶이라는 게 참 신기한 일의 연속이에요.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살짝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사연을 보냅니다. 먼저 전 남편의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실 제 이야기의 메인 자체가 전 남편이기는 합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부터 재혼까지가 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자 고난의 연속이었거든요. 전 남편과의 만남은 한 식당에서 이루어졌어요. 전 그날 친구와 함께 맛집 탐방의 일환으로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건너편 자리에 꽤나 흥미로운 자리가 하나 보이더군요. 남자와 여자가 소개팅을 하는 듯한 느낌. 왜 제가 연애를 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남의 연애사는 흥미롭잖아요. 거기다 그 맨 처음 설레는 첫 소개팅 자리의 대화는 저와 친구의 관심을 끌기엔 충분했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남자의 상태를 보아하니 저 만남은 이후에 애프터는 절대 생기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일단 남자가 차려입고 온 것만 봐도 완전 센스가 꽝이겠구나 싶었거든요. 후드티에 트레이닝 바지라니? 저건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닌가 했어요. 거기다가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심드렁한 표정에 대충 말하는 듯한 말투까지 그 남자를 상대하고 있는 여자분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안 돼 보였어요. 그래도 여자분은 예의상 남자분께 친절하게 말해주고 관심을 표시해 주던데 저와 친구는 그런 두 남녀의 만남을 보면서 열심히 그 남자의 뒷담을 깠습니다. 뭐 저런 남자가 다 있냐? 어휴, 매너도 진짜 개똥이네.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였으면 당장 물 한 잔 시원하게 끼얹어 버렸다. 그렇지. 매너가 저 정도 수준이면 응당 그렇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휴, 저 여자분이 너무 천사이신 것 같은데 여자분이 너무 아깝다. 그렇게 그 남자의 뒷담화를 까면서 식사를 하다 보니 어느덧 디저트가 나올 때가 되더군요. 간단하게 나온 과일을 먹고 커피로 마무리하면서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갑자기 제 앞에 있던 커피잔을 누가 건드리면서 제 옷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씨, 뭐야?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인상을 쓰면서 도대체 왜 내 예쁜 옷에 커피를 쏟은 건지 한 소리 해주기 위해 쳐다봤는데 친구와 함께 뒷담을 까던 그 남자더군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인데 제 옷에 커피까지 쏟았으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상대 여자분이 못했던 욕까지 내가 대신 다 해줘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전 한 바가지 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본 순간 헉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멀리서 봤을 땐 몰랐는데 무슨 연예인 뺨치게 잘생겼더라고요. 옷 스타일이 그 남자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을 뿐 상대 여자분이 왜 그런 똥매너를 참아가며 계속 자리에 있었던 건지 이해가 갔습니다. 저기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쵸.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옷이 다 버려졌네요. 이걸 어떻게 변상해야 할지. 혹시 세탁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5만 원 정도면 될까요? 전 그 순간 머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내가 지금 세탁비라는 걸 받으면 나는 이 남자와 다시는 못 보게 되는 거 아닐까?
그것보단 차라리 이걸 이용해서 뭔가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엉큼한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아, 괜찮아요. 옷이야 빨면 그만인데요, 뭘. 아이, 그래도 비싼 옷 같아 보이는데? 뭐, 그렇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더럽혀졌는데. 세탁비는 됐고, 미안하면 나중에 밥이나 한번 사세요. 예? 밥이요? 아,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냥 괜찮으니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인사치레. 아시죠? 아, 그렇군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너무 죄송한데.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정말 식사 대접을 해도 괜찮을까요? 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예스! 솔직히 심장이 떨리긴 했습니다. 아까 이 사람이 소개팅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남자의 센스와 매너라면 정말로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양심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전 남편과의 첫 만남 때 있었던 일이에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마음에 들어서 들이댔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엔 아무래도 어렸다 보니 외모를 많이 보던 때여서.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원래 외모에 약할 수밖에 없는 동물 아니겠어요? 이건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다시 만난 그 남자는 생각 외로 매너가 없지도 센스가 없지도 않더군요. 소개팅 자리와는 다르게 멀쩡히 차려입고 나오기도 했고 말투도 예의 바르고 부드러웠어요. 제 말 하나하나에 반응도 잘해주고 소개팅 때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래서 그런가 전 그날 정말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첫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 만난 친구처럼 혹은 연인처럼 쓰잘데기 없는 제 과거사나 여러 가지 취향, 뭐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했었죠.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롭게 듣더군요. 그렇게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 그 식당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도 꺼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편해져서 그런가 서슴없이 도대체 그 소개팅에서는 왜 그런 거냐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식당에선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네? 어떤... 아, 왜 그날 소개팅 하신 거 맞잖아요. 보니까 옷도 대충 입고 나오셨던 데다가 매너도 완전히 개똥이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그래도 예의는 갖춰야지. 아, 그게 다 들렸나요? 조금 민망하긴 하네요. 민망 개뿔. 왜 그런 건지 나 말해봐요. 오늘 보니까 그때와는 달리 사람은 멀쩡해 보이는데?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긴데. 아이, 뜸들이지 말고 하시라니까. 얼른요. 그 남자는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뭐 들어보니 대단한 일은 아니고 그냥 흔한 이야기 중 하나더군요. 자기가 무슨 3대 독자로 태어나서 금지옥엽으로 귀하게 자랐는데 자기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대요. 그러니 부모님이 난리가 났다 이거죠. 집안의 손을 이렇게 끊으면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어진대나 뭐라나 하면서요. 그래서 부모님이 제발 장가는 가라고 애원을 하다시피 하며 매일같이 선자리를 주선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본 선이 100번도 넘었을 거라나?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부모님 강요에 못 이겨 나간 선자리였으니 뭐 애초에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옷도 대충 입고 나가고 매너도 없게 행동해서 차이려고 했대요. 뭐야, 그 재수없는 이야긴요. 3대 족자라니. 토 나올 것 같아요. 아이,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그리 자신감이 넘쳐요? 요즘 여자들 쉽지 않아요. 얼굴 반반하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아, 제 얼굴이 반반해요? 그 남자는 그렇게 되물으며 실실 웃더군요. 아차 싶었습니다. 제 속마음이 들킨 것 같은 느낌? 저도 모르게 나온 말에 얼굴이 빨개졌죠. 아이, 그게 아니라 얼굴 반반해도 그럴진데 뭐 일부러 그러냐 이거죠. 아무튼 그 자신감이 재수없다 이거라고요. 아, 네네. 뭐 어쨌든 제 사정은 그랬습니다.
하여튼 입이 방정이지. 아휴, 이번 만남은 완전히 물 건너갔구나 싶었어요. 뭐 어차피 결혼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 저랑 잘 될 일도 없었지만요. 그래서 더욱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면서 그냥 그날 만남이나 재미있게 즐기다 끝내려고 했죠. 그런데 저 괜찮으시면 다음에 또 만나도 될까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서. 이럴 수가. 생각지도 못했던 애프터 신청이 들어오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내가 너무 웃겨줬나 싶었어요. 뭔가 저를 광대로 생각한 게 아닐까 했죠. 일 없거든요? 결혼할 생각도 없다면서요. 내가 무슨 개그맨인 줄 알아요? 당신 웃겨주려고 아까운 4시간 쓰게? 어? 그럼 오늘 만남은 저랑 잘 돼 볼까 해서 만나셨던 거예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은 커피 쏟은 거 보상으로 만난 거고 다음은 없다 이거죠. 사람 말 끝까지 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저 개그맨으로 생각하고 다시 만나자고 한 거 아닌데요? 어? 그럼 왜요? 생각해보니 돈 쓴 게 아까워서 본인도 식사 한번 대접받으시려고 그러나?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성으로서 만나봤으면 좋겠어서. 아, 그렇구나. 이성으로서. 어, 참나. 잠깐만. 뭐라고요? 이성으로서요. 남자, 여자, 결혼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연인 관계로서. 어때요? 아, 저런 여자는 참 쉬운 여자인가 봅니다. 웃기게 들리시겠지만 그렇게 그 남자와 저의 만남은 시작됐어요. 부끄럽게도 저 말에 좋아요라고 시원하게 대답해 버렸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 사실 애초에 그 전 식당에서도 제가 마음에 들긴 했었대요. 커피를 쏟은 것도 신경이 쓰여서 저를 쳐다보면서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쏟은 거였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 솔직하고 거침없는 게 더욱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재밌기까지 한 게, 아, 이 사람과 함께라면 결혼을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저 역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외모는 빼더라도 저와 대화도 잘 통하고 성격이 잘 맞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은 모두 거칠애로만 배려를 해줄 뿐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인 남자들 뿐이었는데 이 남자는 정말로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가르치려고 들지도 않고 저를 응원하고 배려해주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찐하게 사랑을 했어요. 이런 말이 낯간지럽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첫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전 그 사람에게 푹 빠져버렸죠. 그 남자 역시 저를 많이 사랑했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도 서두르게 됐어요. 아무래도 3대 독자니 뭐니 말씀하시는 시부모님의 사정상 적극적으로 결혼을 권장하셔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달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얼싸안으며 왜 이제 왔냐고 고맙다고 울기까지 하셨거든요. 첫 만남에 눈물까지 흘리는 시어머니를 보니 그동안 마음고생 참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3대 독자라고 하면 결혼이 아마 꺼려지시긴 할 거예요. 저도 그래서 결혼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러시니 3대 독자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풀리더군요. 물론 이건 저의 경우에만 그랬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 그랬습니다. 애초에 스타트가 많이 다르기도 했어요. 시부모님은 3대 독자인 남편이 결혼을 하게 됐으니 뭐든지 다 해준다고 하실 정도였거든요. 집도 좋은 브랜드 아파트로 마련해준다고 하셨고 심지어 결혼식장은 최고급 호텔에 드레스도 고급 브랜드 걸로 입으라고 난리셨죠. 솔직히 저는 결혼식에 큰 돈을 쓰는 건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지라 구태여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어 겸손하게 거절을 하고 대충 적당히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어떻게 대충 하냐고 하시면서
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결혼 준비를 같이 하셨어요. 거기다 뭐든지 제 눈치를 엄청 보면서 제 비위를 맞춰주시는데, 솔직히 싫지만은 않았지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사실 그렇게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 좋으라고 하시는 건데 거절을 하기에도 뭐해서 결국엔 시어머니 뜻대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제 분수에도 안 맞는 초호화 결혼식을 하고 신혼집도 자가로 시작하고요. 뭐 어쨌든 행복했어요. 돈을 많이 들인 결혼이라서가 아니라 남편과 결혼한다는 사실이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왜 그런 말이 있죠?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결국 탈이 난다고. 저의 행복은 그 이후로는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시작은 남편의 깜짝 발표에서부터였어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나? 어느 날 시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잡더니만 저도 몰랐던 사실을 이야기하더군요. 그건 바로 자기는 딩크족이며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자 저도 놀랐지만 시부모님은 당연히 더 깜짝 놀라셨죠. 애초에 시부모님 입장에서 3대 독자인 아들 결혼시킨 이유가 뭐였겠어요. 대를 이으려고 그 많은 돈 들여서 결혼을 시킨 거였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니.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화도 나셨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안 된다. 네가 아이를 안 낳으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려고 결혼시킨 줄 알아? 아, 아빠, 그만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결혼했으면 됐잖아요. 전에는 결혼만 하면 다 괜찮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아이 타령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거야. 결혼을 하면 아이도 갖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 거고. 엄마, 요즘 세상은 달라요. 결혼은 결혼이고 아이는 아이거든요. 어쨌든 제 생각은 확고하니까 더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 뭐야? 아니, 이놈의 새끼가. 집안의 대를 걱정하시는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시어머니도 나서서 저희 남편을 타박하시고 설득하려고 하시더군요. 전 그 모습을 아무 말도 못하고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왜냐,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생각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도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도 낳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 가치관이 약간 전통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당연히 낳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기에 남편과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죠. 거기다가 전 아이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야말로 남편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따지고 싶었는데 시부모님이 먼저 나서서 따지고 화내고 계시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도통 대화가 통하지 않자 시부모님의 불똥은 저에게로 튀더군요. 새아가, 너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너 애도 못 낳는 몸이니?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무례한 질문까지 저에게 하시면서 말이에요. 네? 아니, 저는 건강한데. 그런데 왜 저놈이 왜 저런 소리를 하냐고. 아, 그렇지? 네가 애 낳기 싫다고 투정 부렸구나. 그래서 저놈이 저러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러라고 너한테 호화스러운 결혼식까지 시켜준 줄 알아? 너 아이 낳을 생각 없으면 당장 돌려내.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전까진 제 눈치를 살피시고 고맙다는 말만 하시던 분들이 태도가 싹 바뀌면서 저런 말들을 쏟아내셨으니까요.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다 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말이 좀 예의 없게 나가게 되더군요. 누가 그런 결혼식 하고 싶다고 했나요? 그건 어머님이 혼자 결정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런 거 싫다고 했는데도 그리고 저도 아이 낳고 싶어요. 저도 오늘 이 사람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어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 분께 그런 막말을 들어야 하나요? 아이, 뭐? 네가 그런 게 아니라고? 아, 그럼? 아니, 엄마, 아빠.
내 생각이라고 말했잖아요. 생사람 잡지 마세요. 내가 애 낳기 싫은 거라고요. 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일단 난 내 생각을 말한 거니까 어쨌든 그런 줄 아시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그렇게 막말을 하시다간 이 여자가 도망갈걸요? 남편은 중재인지 화를 돋우는 건지 모를 소리를 내뱉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저런 말들을 들었는데 오히려 저를 이용해서 시부모님을 물러나게 하다니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저한테 했던 말들이 내심 미안했던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정말 제가 도망을 갈까 걱정이 됐던 건지 제 눈치를 살피며 집으로 향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또 어이가 없기도 했고 아, 시부모님은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정말 막대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거고 남편과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따질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왜 갑자기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소리를 한 거냐. 적어도 그런 건 나와 상의를 했어야 하는 문제 아니냐. 아니, 그 전에 그럴 거였으면 결혼하기 전부터 미리 얘기를 했어야 하는 문제 아니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되려 의외라는 듯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저 같은 사람은 딱히 아이 낳는데 관심이 없을 줄 알았대요. 결혼하기 전에 이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안 꺼낸 것도 그래서인 줄 알았다고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뭔가 좀 당당하고 독립적이고 자아실현 의지가 강한? 왜 그런 사람들은 보통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지 않나? 우리나라에선 아무래도 육아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좀 있으니까. 뭔 소리라는 거야? 그게 그거랑 뭔 상관인데? 내 자아실현 중에 하나는 애 낳는 것도 포함되거든? 미안. 내가 여보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었구나.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됐고. 난 애 낳을 거야. 그런 줄 알아. 뭐? 아니, 난 안 낳을 거라니까? 난 낳을 거라고. 안 된다고. 아니, 이 사람아. 지금 결혼까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는 건 매너가 아니지요. 결혼 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결혼을 안 했든 아니면 이해하고 넘어갔든 했을 텐데 지금 와서 이 얘기 꺼내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니? 그래. 그건 분명 내 잘못이 맞아. 그거에 대해선 내가 사과할게. 미안. 하지만 뭐? 난 아이를 낳으려고 너랑 결혼한 게 아니라 우리 단둘이서만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라고. 여기서 어떤 여자분들은 감동을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전 아닙니다. 부끄러운 듯 외치는 남편 놈의 소리에 콧방귀를 뀌어주며 면박을 주었죠. 웃기고 있네. 어디서 닭살스러운 소리를 내뱉으며 상황을 모면하려 들어? 그게 통할 것 같아 지금? 아니 진짠데? 지금 사태 파악 안 돼? 나도 애 낳고 싶은 데다가 시부모님 말씀하시는 거 못 봤어? 앞으로 얼마나 난리치실지 난 상상이 안 가는데.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하는데. 오늘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못 들었냐고. 그냥 내가 무정자증이라고 말하면 되지. 서류야 까짓거 조작하면 그만이니까. 뭐? 아니 무슨 그런 개소리를 그렇게 쉽게 해? 그게 시부모님한테 통할 것 같아? 아니 그리고 그럼 나는? 애 낳고 싶어하는 나는 어쩔 건데? 그건 내가 그만큼 잘해주는 걸로 퉁치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잘해줄게. 뭐? 지금 장난해? 저는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윽박질렀지만 남편에겐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단 소리만 반복할 뿐 저희의 대화는 도돌이 표였어요. 저는 결국 지쳐서 대화를 더 이어나갈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임신 문제로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매일 똑같은 주제로 틈만 나면 싸울 수밖에 없었죠. 정확히는 제가 화를 내는 거였지만요.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 입장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사기 결혼을 당한 거잖아요. 아니, 뭐 미리 말을 하던가요. 남편은 안 되겠는지 조금씩 저를 설득하려고 들더군요. 딩크족의 행복한 삶을 그린 영상이라던가 후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틈만 나면 저에게 보여주려고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바로 집어 던져버리곤 했지만요. 거기에 이어 시위라도 하듯 어느 순간부터는 각방을 쓰자고 했어요. 아니, 그걸 넘어 밥도 따로 먹는 날들이 많아지더군요. 자기 설득에 제가 넘어가지 않자 일종의 시위를 하는 거였죠. 남편은 시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연히 그간 계속 남편을 압박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으며 대들더군요. 참, 결혼 전에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항상 저를 배려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왜 아이를 안 낳겠다며 고집을 부리는 건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흰 냉전의 시대를 겪으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신혼이라는 달콤함과 행복감은 저 멀리한 채 2년여의 시간이 흘렀죠. 그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사소하게 느껴질 만큼 더 큰 일이 닥쳐오고 말았어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남편이 대장암에 걸려버린 일이었죠. 심지어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병원에 갔을 땐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고야 말았어요. 그렇게 싸워댔던 게 허무할 정도로 제 정신을 붙잡기 힘들더군요. 그동안 남편은 숱하게 미안하다고 했었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이번엔 정말로 진심이었는지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꼭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많이 아파지더군요. 속을 많이 썩이긴 했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애초에 그 속을 썩인 이유도 이젠 아무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남편이 세상을 곧 떠난다는데 애를 어떻게 낳겠어요. 그렇게 남편이 암투병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의 사이는 다시 돈독해졌습니다. 갈등의 원인도 사라져버렸고 서로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으니 지금에서라도 최대한 함께하려고 했죠. 그때의 시간들은 행복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곤 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부모님이었죠. 시부모님은 당신의 아들이 곧 죽겠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애를 낳으라고 압박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특히 이럴 때일수록 남편 닮은 자식을 하나 낳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래야 본인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았다 갔다는 증거가 남는 거 아니냐고 설득하려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께 솔직히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이 지금 생과 사를 오가는 시점에서 자기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때로는 아들 닮은 손자를 봐야 아들이 떠나도 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동정심까지 유발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면서 정말 지겨울 정도로 시어머니는 아이에 집착하셨어요. 매일같이 시어머니께 그런 소리를 들으며 시달리다 보니 아픈 남편도 돌보기 싫을 정도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참다 결국 시어머니께 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도 지금 힘들다고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걸 저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애를 원하시는 거면 제가 지금 당장 이혼해 드릴게요. 그리고 애 낳을 수 있는 여자랑 결혼시키시면 되겠네요. 진짜 내가 학을 떼야지 끝이 나지. 제가 그렇게 외치자 그제야 시어머니는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시면서 본인 아들 병간호 잘 좀 부탁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로서는 참 복잡한 마음이었네요. 어쨌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투병 기간은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대략 반년 정도? 장례식을 치르는 와중에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군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세상도 원망하고 신도 원망하고 모든 것을 다 원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이후 집에 와서는 더욱 심해졌어요. 남편이 있던 공간, 남편이 쓰던 물건들을 보니 당장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남편이 돌아올 것만 같았죠. 물건들을 치워버리면 남편이 다신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에 무서워서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기를 또 반년쯤이었나?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어느 정도 감정도 추스러지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군요. 저는 그제야 조금씩 남편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짐을 정리하던 중 그제야 남편이 떠나기 전 써놓은 유언장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유언장을 읽어보는데 정말 기함을 하는 줄 알았죠. 유언장에는 저에 대한 사랑의 표시 그리고 미안함과 더불어 남편이 왜 여태껏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쓰여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사실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2년 전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더군요. 5개월간 짧게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가지고 남편 몰래 출산을 해버렸다고요. 그러고는 남편에게 아이를 데리고 와 무작정 그 아이를 키우라고 했대요. 네 아이니까 네가 키우라고요. 남편은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 여자는 그렇게 아이를 맡기고서는 다신 연락도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더군요. 남편은 참 고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아이를 자기가 정말 키워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과 자기 아이가 맞긴 한 건지에 대한 의심,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하더군요. 남편 입장에선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대요. 자기의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진 것만 같았고 아이는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그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더군요. 애초에 그걸 숨기고 여자랑 결혼을 할 수도 없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중 저를 만나게 됐고 제가 마치 자기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처럼 느껴졌대요. 밝은 에너지에 정신이 뺏겨서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다는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자 그 죄책감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생각하니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고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긴 것도 그럼에도 결혼을 한 것도 사랑을 한 것도 정말 미안하다고. 아마 자기가 대장암에 걸린 것도 자기가 지은 죄값을 받는 것만 같다고 하더군요. 죽기 전에라도 사실을 밝히고 떠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끝으로 유언장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참,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배신감과 남편에 대한 환멸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 정말 잘 죽었다. 죽을 놈이 죽은 거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실컷 욕을 했죠. 남편의 물건들 하나하나 다 던지고 부수면서 제 분노를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 그래봐야 아무 의미 없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는 흐려지고 그리움만 강해져 갔어요. 이런 저를 보고 미련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왜 그런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요. 남편의 유언장을 읽은 지 한 3달쯤 지났을 때였나? 저는 문득 남편의 아이가 있다는 보육원에 가고 싶어졌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저랑은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일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한 번은 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봉사를 하러 간 것처럼 가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살펴봤어요. 아주 귀엽고 씩씩한 남자아이였는데 정말 남편을 참 많이 닮았더군요. 그 아이를 보자 이상하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사랑했던 남편이 떠오르기도 했고, 이 예쁜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보육원에서 이렇게 커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 달에 2번씩 그 보육원을 찾아가게 됐어요. 제가 그 아이를 아껴서였을까요? 그 아이도 저를 정말 좋아해줬어요. 제가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하마터면 묘한 감정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아이를 버리고 간 그 여자가 너무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보육원 봉사자 중에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남자는 이 보육원에 자신과 관련된 아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처럼 일찍 아내와 사별을 했더군요. 그리고 만약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처럼 예쁜 자식이 한 명 있었을 것 같다고 하며 봉사를 하고 마음을 달래는 것 같았어요. 서로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였을까요? 저희는 서로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됐어요. 서로를 위로해주고 아픔을 공유하다 보니 어느덧 재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가 되더군요. 저는 그 남자에게도 저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부터 이 보육원에 있는 전 남편의 아이 이야기까지 해서 왜 이 보육원에 봉사를 오게 됐는지까지. 그 남자는 저의 말에 많이 힘들었었겠다며 위로를 해주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하나 꺼내더군요. 우리가 재혼을 하게 되면 전 남편분의 아이를 입양하는 게 어떠냐고. 우리 둘 다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갖기엔 너무 늦기도 했고 어차피 본인 부모님은 2분 다 돌아가셔서 시부모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과 시작을 다시 하는데 과거의 인연을 계속 붙잡고 가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사실 엄연히 따지고 보면 그 아이는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일 뿐인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럼 이제 재혼을 하면 보육원에 다시는 안 올 거냐는 그 남자의 말에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아이를 마치 전 남편인 것처럼 아끼고 제 자식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재혼을 함과 동시에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전 시부모님이 저를 찾아오더군요. 아예 재혼식 하는 곳까지 쫓아와 난리를 쳤습니다. 다행히 경비가 있어서 2분을 쫓아내긴 했지만 문제는 그 후로도 우리 집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곤 했다는 거였어요. 거기다 어느 정도 큰 아이가 집에서 함께 사는 것까지 확인하자 본인 아들을 속이고 여태 바람을 피워서 결혼 전부터 낳아놓은 아이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는지 더욱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마저 이 사실을 알고 병에 걸린 거라고 생각하더군요. 거기다 이전 시어머니는 제게 니년 자식까지 망하게 할 거야. 니년 자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새 학기 될 때마다 찾아가서 깽판을 칠 거고 대학에 들어가면 강의실까지 쳐들어가 개망신을 줄 거야. 제 애미가 인간말종 불륜녀라고. 아, 그리고 취직하면 회사까지 찾아가 네 아들 인생 나고자로 만들 거야. 내가 죽는 순간까지 너희 가족을 저주할 거라고.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참다 안 되겠다 싶어 결국 모든 진실을 싹 다 밝혔어요. 전 남편이 남겼던 유언장과 함께 전 남편이 했던 친자 검사 결과지까지 함께 보여드리면서 이 아이는 사실 당신 아들의 자식,
그러니까 당신의 손자이며 저의 친자식이 아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 과거를 숨기고 싶다는 사실을요. 이전 시어머니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을 하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한동안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그리곤 곧이어 제 바짓가랑이를 세게 잡으며 죽을 죄를 졌다고 사죄를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그리고 정말 고맙다. 너는 그렇게 내 아들을 신경 써주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 미안하다. 내 모자란 아들놈과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이런 일까지 정말 미안해. 이전 시어머니는 더불어 지금 현재의 남편에게까지 사죄를 하시더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재혼식을 깽판치고 계속 집 앞에 찾아와 난동을 피워 미안하다고, 그리고 남의 자식을 아들로 받아줘서 고맙다고. 저는 이전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하지만 대신 앞으로 아이에게 할머니라고 나타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친아빠가 세상을 떠난 것, 친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간 걸 아이가 알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그러자 이전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동의해 주더군요. 다만 몰래 뒤에서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절대 자신이 친할머니임을 알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솔직히 거북하긴 했지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안 보여준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 찾아와서 볼 사람이긴 했으니까요. 다만 멀리서만 지켜보겠다는 그 약속만은 꼭 지켜달라고 했죠. 처음엔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전 시어머니는 약속을 잘 지켜주시더군요. 한 번씩 죽은 아들을 떠올리시는 건지 눈물을 훔치시는 것 같긴 했지만 약속했던 선을 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에는 이전 시아버지까지 함께 찾아오시더니 저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미안하다고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요. 자신들 그리고 죽은 아들이 저에게 준 상처들은 자기들이 죽어서라도 꼭 벌을 다 받고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이전 시부모님은 제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주고 계세요. 본인 친손자이자 본인 아들의 아이 양육비 명목이며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지은 죄값을 치르고자 하신다면서요. 그리고 현재는 정말 가끔씩만 찾아와 멀리서만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아이가 알게 된다면, 아니, 언젠간 아이가 큰 뒤에는 사실을 말해줘야 할 텐데, 그때 아이가 다시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으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 옆에서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남편에게도 평생 은혜를 갚으며 좋은 반려자가 되도록 노력하려고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아마 그거면 된 거 아닐까요? 이 아이 역시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아 그래? 뭐 어때? 그래도 난 엄마가 내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운걸. 난 행복하니까 괜찮아 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키울 생각입니다. 제 친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누군가는 상처를 주고 그에 따라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죠. 하지만 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상처를 극복하는 건 본인 하기 나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상처가 행복으로 변할 수 있더라고요. 전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시겠죠. 다들 힘내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우린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